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 바쁜 날인데, 연말인데, 좀 강의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속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저 혼자 남아가지고 우두커니 그냥 강의하면 어때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모더니즘,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오 아방가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1960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이 걸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행되고 또 발전되는가, 특별히 이제 70년도, 80년도, 90년도까지 이제 이런 운동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좀 살펴보고, 앞으로 이제 이 운동이 어떻게 또 전개될지 핵심적인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건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할지는 60년도부터 90년도까지 이제 이어져 왔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많은 형태의 예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분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제 프랑스 영화 보시면 항상 끝에 결론이 안 맺혀지죠. 그냥 우두커니 멈춰서 우리로 하여금 막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주제들을 던지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운동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여전히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운동들은 유토피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 이제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니체 이후에 특별히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럼 이제 신이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사라졌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제 천국과 지옥을 꿈꾸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천국을 건설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유토피아 문제와 이제 관련이 되는데, 그런 이제 낙원을 저 멀리 뭐 달나라 넘어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은지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저희가 몇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논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어떤 방식들로 체계화되는지, 좀 철학적인 측면들, 이론적인 측면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화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70년대부터 이제 이게 나래를 펴기 시작하는데 어떤 방식들로 이제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됐는지,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맞닿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을 견수죠. 우리가 물고기인데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좀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거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저자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저자의 죽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어떤 주체, 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붕괴되게 되는데, 이런 개념들이 이제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좀 살펴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지 그 예측 가능성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불행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비판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과연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어떤 이제 이론들이 존재하는가? 아직까지는 저희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지, 전개되게 되는지 이번 시간에 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렇게 크게 확산되게 되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던지고 싶어요. 어떤 이제 의미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예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벗어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드문, 특별히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뭐 극우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제 종교적으로 극우적인 어떤 이제 성향들을 이제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 다 뭐 99.9%는 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유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하나의 사조가 무차별적으로 우리 문화나 정치, 경제들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가. 자, 이런 내용들이 좀 이번 장에서 다뤄질 내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제 리오타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이 리오타르라고 하는 사람이 1979년도에 이제 작성했던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제 책입니다. 이 조건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이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어떤 방식들로 이제 전개가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철학, 예술, 정치, 역사, 지리 거의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이걸 이제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조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재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뭐 예술이나 문화나 종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잣대, 이런 어떤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않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주는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리디딩이라고 이야기해요. 재독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고대 이집트 BC 5세기경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다양한 형태의 문화, 뭐 제도, 또 종교, 뭐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독해함으로써 그걸 이제 해체시켜 버린다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이게 부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 그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법제화되기 시작해요. 법제화되면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말해야 될 거, 말하는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저런 어떤 재독해를 통해서 검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하는 국가는 선진국이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은 나라는 뭐 독재라든지 아니면 구구 국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견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논쟁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랑스와 리오타르는, 자, 프랑스의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철학자 중에, 현대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이 사람이 특별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 거대 서사시라고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또는 이제 거대 서사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 거대 서사라고 하는 거, 이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불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 자, 그것에 그런 어떤 내용을 이제 담은 책이 바로 이제 저 책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 자, 이 책은 이제 원래 79년에 이제 퀘벡주에서 이제 용역을 받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자, 지식이란 무엇인가?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로서 이제 지식이 현대 사회에서 큰 이제 개념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이제 이 리오타르나 다른 연구가들 통해서 이걸 이제 백서를 작성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이제 적용되고 있는지, 자,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려고 이 책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지식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더하기는 2, 뭐 2 더하기 2는 4, 지구는 둥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자, 이런 어떤 지식의 이제 성격 개념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지식이 더 이상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정당화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정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자, 이게 생산되고 또 바뀌어지고 또 소비되는 어떤 이제 상품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적 재산이라고 그러죠. 지적 재산.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책을 뭐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런 것들이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갖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책 보는 것도 이제 무료로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지식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이제 그 뭐 공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소라든지 이런 것처럼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자, 여러분 이제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그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데에서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 없으세요? 어떻게 물을 팔아먹냐? 그 생각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물을 사 먹어요. 저도 이제 80년도에 이제 80년도 90년도 이제 유럽에 가면서 깜짝 놀랐던 게, 물을 달라고 그러면 돈을 내지 않으면 물을 안 주는. 우리는 어디 식당에 가든지 다 이제 물을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 같은 인간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국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통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제, 다른 것들도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런 식으로 생산하고 통제하고 또 소비하는 어떤 이제 상품으로 이제 바꾸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자,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정보로 전환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이제 비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대학이죠. 지금 뭐 국립대학은 한 학기 뭐 250 정도 지금 수업료를 내는데 사립대 같은 경우는 400만 원, 600만 원. 뭐 여러분 이제 하버드나 예일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 6천만 원씩 내야 돼요. 대학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자,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는데 우리 옛날만 하더라도 이제 해적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옛날 그 뭐 원서라든지 그런 이제 외국 서적을 오면 그것들을 이제 그냥 몰래 복사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불법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 안 되고 법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는 건데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거,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자, 이제 이 정보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수행성이라는 게 뭔가 솔루션을 해야 돼요.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들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으면 자, 그것이 좋은 지식이고 문제를 많이 풀 수 없으면 그것은 나쁜 지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챗GPT죠. 여러분 이제 무료로 쓰는 것은 그렇게 뭐 썩 좋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뭐 2, 3만 원씩 내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한 달에 200불씩 내는 게 있어요. 30만 원씩 내는 게 있으면 그건 이제 퀄리티가 확 올라가죠.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이제 지식이 정말 좋은 지식이고 그런 지식들은 우리가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진리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지식은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완전히 추방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는 그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지식 또는 진리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알레테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알레테라는 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부정 접두어고 레테라고 하는 게 이제 망각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각을 시키지 않는 거, 그걸 이제 상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원천적으로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진리들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식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이제 하늘의 지식이든 뭐 천사의 지식이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신비로운 어떤 그런 어떤 발견의 이야기들이 이제 진리로 됐었는데 지금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는 지식의 성격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또 이 지식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거대 담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 해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급 해방 또는 이제 이성과 진보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 이야기들, 자, 이런 것들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좀 이상하게 취급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만나세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길거리에서 보세요. 옛날에는 진짜 많았어요. 그러죠.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제 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뭐 재수 없을 때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제 종교든지 아니면 이제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사람들이 자,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완전히 무시하죠.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저 바보다든지 아니면 미쳤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됐냐면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또는 이제 전체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대 담론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진 그런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종교 이야기 하거나 뭐 인종 이야기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정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뭐 좀 큰 이론, 큰 철학적인 이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다 사람들이 코웃음 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문사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학이나 역사나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대학에서는 굉장히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나 어떤 이제 세계의 어떤 이제 지식을 이끌어갔던 이 어떤 거대 담론들이 실질적으로는 대학에서는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낮은 이제 수능 점수 맞고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문송합니다. 문과라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유행어가 돌 정도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 그냥 작은 이야기들, 작은 얘기 뭐예요? 쇼핑한 이야기, 뭐 옷 산 이야기, 밥 어디서 먹었는지, 뭐 여행 어디서 했는지, 자, 이런 이야기만 돌아다니지. 자, 우리가 이제 왜 여행을 해야 되고, 왜 이런 걸 먹어야 되고, 왜 이런 걸 먹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대 담론들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리오타르가 이야기하는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대서사지가 사라진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왜 메타 담론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먼 산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위정자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 또 리더 그룹들은 지금 당장 현안이 돼 있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런 데는 먼 산을 볼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안목이나 해안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걸 100년 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교육해서 앞으로 이게 이제 씨를 통해서 맺어질 열매는 100년 뒤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거대 담론들을 없애버리면서 그냥 앞에 있는 것만 현실적인 것만 그걸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만 이제 고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지금 뭐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같은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제 이야기한 나라들은 국가에서 막 아젠다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100년 뒤에 뭘 해야 될지 그거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어떤 특수한 계획들을 만들어내는데 지난번 이제 뭐 뉴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중국에서는 지금 유치원 때부터 AI 관련해서 IT 기술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이제 그것들을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다. 거의 뭐 이제 뭐 유행이 될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7살 때부터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그런 어떤 스펙들을 또 만드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50년 뒤에 1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이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일본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발전한 것들을 보면 명치 유신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난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난학이라고 하는 건 네덜란드 학문이에요. 자, 그래서 걔네들 18세기, 19세기에 사무라이들이 뭐 했냐면 네덜란드에서 발간되는 모든 책들을 다 일본어로 번역했어요. 뭐 의학이든지 철학이든지 경제든 역사든지. 그때 이제 네덜란드는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가장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선진국의 문물들을 철저하게 이제 번역해가지고 일본화 시키는 작업들을 했죠. 그런 어떤 기술 때문에 지금 일본이 노벨상 30개예요. 노벨상 30개.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것과 이제 미래를 바라보지 않은 것이 이제 엄청난 차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게 100년 뒤에 200년 뒤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이제 그런 특성들이 이제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 사회이고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진리 탐구나 아니면 이제 커다란 담론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런 어떤 지식들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화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발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또 왜 위험하냐? 자, 이거를 하는 새로운 엘리트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엘리트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어디에 가든지 간에 무인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라면을 시켜 먹든지 아니면 콜라를 먹고 싶어도 뭐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복잡해지죠. 나날이 이제 복잡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가입하라고 하는 거 보면 뭐 짜증낼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비번 틀렸다고 나오고 뭐 또 로그인 해야 되니까 뭐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나오고 굉장히 이제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가 누려야 될 어떤 권리들 옛날엔 당연히 누렸던 어떤 권리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현상이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얘기해요. 디지털 디바이드. 그러니까 디지털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냐에 따라서 계급이 나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이제 뭐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훈련을 이제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자기가 아무리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아무리 이제 뭐 그 학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엘리시움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거기는 이제 이런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지상에 살아야 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계급적인 이제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지식의 정당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지식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을 누가 통제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들이 끊임없이 바뀌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식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AI와 지식과 관련해서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것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자, 이제 거기에 숙련된 어떤 이제 기술자들, 또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을 어떻게 이제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유럽에 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 갈 것인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들도 지금 뭐 서울대에서 일해봤자 뭐 1억밖에 받지 않는데 막 중국에서 30억 주겠다, 40억 주겠다 그러면 그냥 자리를 옮기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식이 이 정치성을 갖게 되는
이런 어떤 특성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이것에 대한 또 이제 반발로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제 또 지식 중에 우리가 이제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형태의 지식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을 초월하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또 갈구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반작용적인 이런 또 특성들이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숭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숭고라고 하는 개념. 이제 서블라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블라임은 말 그대로 서브는 이제 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리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문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 밑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천상의 세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그 문지방, 그런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서블라임이라고 숭고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어떤 반발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상업화된 지식 또는 이제 이 사고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들의 어떤 반발로서 이제 예술가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숭고 개념인데, 이걸 이제 에피파니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에피파니는 신의 현현이에요. 신이 등장할 때, 신이 나타날 때 그 모습을 이제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지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해하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와 이제 낭만주의의 어떤 이제 대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계몽주의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나 뭐 물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세계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계몽주의였다라면, 자, 그것에 반대로 나온 게 이제 낭만주의였어요. 자, 낭만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감정이든지 정서든지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그 이성 아닌 다른 능력들, 뭐 감성이든지 아니면 어떤 초월적인 어떤 통찰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 어떤 이제 반작용이 또 여기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숭고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리오타르에 따르면 이 숭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또는 이제 가시적인 것이 아닌 어떤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걸 이제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해요. 부정적인 방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이다라고 X다, Y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X가 아니다, Y가 아니다, Z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인 방식. 자, 이것들이 이제 중세 시대에는 부정신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신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은 뭐 사랑이다, 뭐 신은 이제 뭐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신은 뭐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신은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신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부정신학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이런 것이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리오타르가 이해할 때 현대 예술, 특별히 이제 포스트 예술의 가장 또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뉴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면과 단순한 색을 통해서, 단순한 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경험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초월하는, 자, 이런 어떤 방식이 또 이게 이제 숭고를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바넷 작품은 모더니즘 작품인데 왜 모더니즘 작품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야기하는가? 자, 이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모더니즘 끝,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모든 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 모더니티의 시작, 다시 말하면 근대성의 시작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 이 이제 바넷의 모더니즘 작품도 실제적으로는 이 모더니즘 계열의 어떤 추상화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제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걸 이제 숭고 개념을 끌어와서, 자, 이런 어떤 이제 모더니즘적인 작품들을 해석하는, 자, 이런 이제 새로운 해석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리리딩이에요. 다시 읽기, 재독해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운동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더니즘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제 순수한 세계 또는 이제 순수한 어떤 이제 정신, 이제 이런 것들을 추앙했던 그런 어떤 이제 해석들이 잘못된 거, 그걸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추상 표현주의가 가장 대표적으로, 자,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에피파니를 보여주는, 그것도 부정적으로 표현해주는,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뭔가 날려버리는, 그것들을 해체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부정적이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작품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 작품을 우리가 숭고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세기 예술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숭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각적인 충격,
그리고 이제 사고의 촉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전부 다 해체시켜 버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이제 사고들을 갖게 하는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사고 방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라고 하죠. 자, 이런 어떤 선입견들을 완전히 흔들어서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어떤 생각들, 그리고 이제 그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나 존재의 귀를 기울이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숭고의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더니즘의 숭고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숭고하고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망치를 때려서 새로운 생각을 해서 뭔가 새로운 해석을 나타내는데 그거는 이 세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모더니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망치를 때려서 새로운 세계를 해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 모더니즘이고 새로운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그런 효과만.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고 뭔가 다시 반성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 현실에서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그래서 숭고라고 하는 개념이 자, 어느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는지 그런 모더니즘이고 이 세계에만 있고 또 다른 세계는 없다라고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숭고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리오탈에 따르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너무나 다양하게 지금 이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방가드적인 운동인데 아방가드 운동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앞에 거 때려 부시죠. 전통을 때려 부시고 전통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초기 아방가드는 반예술이라고 얘기했어요. 반예술, 반미학인 거죠. 그러니까 예술을 없애버리는 거, 반예술, 반미학, 미학을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다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재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단일한 어떤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렇지만 무조건 다 때려 부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조건 반예술, 반미학이라고 하는 점에서 뭔가 구조적인 이런 어떤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는가? 특별히 이제 1960년도에 이제 있었던 이 모더니즘의 고전화 때문에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1860년도 이후에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뭐 사실주의, 그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아방가드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충격을 줬었는데, 자, 이게 이제 1960년도가 되면서 더 이상 충격을 주는 작품들이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계속 이제 반복이죠. 피카소가 했던 것들 그대로 따라서 하거나 스트라비스가 했던 작품들 그대로 따라서 하거나 뭐 조이스가 썼던 그런 또 문학적인 방식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따라쟁이들만 나와요. 새로운 충격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유적 스캔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낯설고 충격을 줘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데 1960년도 이후에는 그런 어떤 새로운 작품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 거기서 사람들의 사고가 이제 굳어지게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전통이고 새로운 교양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듀샹의 병기가 1917년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한테 이게 예술이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누구나 다 듀샹의 소변기를 다 셈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술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딴지를 걸면 너 바보네. 너 교양이 없는 사람이야. 너 이런 것도 몰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더니즘 작품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자, 모든 것을 이제 금지한 것들을 열어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를 축출하려고 했던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도입했던 측면이었지만 이게 이제 박물관의 고정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 지식인이면 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생도 뭐 듀샹의 병기가 예술이라고 하는 걸 알고 또 초현실주의 뭐 또 러시아의 이제 사실주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읊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게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주거나 또 그것들과 관련돼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고를 일으키는 것들이 아니라 자, 이제는 그냥 하나의 교양 정도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예술이 갖고 있는 건 우리에게 충격을 줘서 우리의 새로운 사고들을 만들어 가는데 더 이상 그런 벅찬 느낌들을 갖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너무 이제 익숙해져 버리는 이런 어떤 이제 사고의 고전화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이제 많은 이제 아방가드적인 작품들, 모더니즘 작품들이 상품화가 됐다는 거죠. 자기들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르누아르 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이런 작품들이 막 몇십억, 몇백억 다 올라가 버리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술도 그렇고 예술가의 삶도 그렇고 예술가와 관련된 있는 어떤 지식도 그렇고 전부 다 상품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박물관에 가든지 어디 미술관에 가든지 마지막 나올 때는 상품 코너예요.
상품 번호. 뭔가 이제 아이템을 사야죠. 굿즈를 사야 되고. 자, 우리의 이제 관심은 그 작품이 뭔지에 관심이 없고 그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술가들이 뭘 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죠. 단순하게 그것과 관련된 그 모델들, 아니 그 비슷한 어떤 굿즈들을 사면서 아, 정말 나는 뿌듯한 하루를 보냈다. 오늘 행복한 하루네. 라고 이야기하는 죠. 또 그거 산 것들 자랑하고 또 선물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냥 우리만 소비자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술가들조차도 마찬가지죠. 너 왜 예술대에 가느냐? 너 왜 예술 하느냐? 다 돈 벌기 위해서요. 내 작품 팔기 위해서. 내가 또 명성을 남기기 위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독한 예술가라고 하는 뭔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끊임없이 몸부리치는 이런 어떤 이제 작가들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작가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작가들은 다 속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작품들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꿈들도 없고, 자, 이런 어떤 이제 시대적으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냥 예술가가 직업이 돼버린 거죠.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애를 쓰고 있는 이제 예술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런 어떤 시장이나 미디어에 나와서 그냥 거기서 이제 함몰되어 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잡지에 내 뭐 작품이 실릴 수 있나, 아니면 TV에 한번 뜰 수 있나, 어떤 갤러리에 내 작품을 좀 전시할 수 있나,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는 자, 이런 어떤 특성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서양에서 근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68 혁명이라는 거예요. 파리에서 일어났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났던 이제 68 혁명인데, 자, 이 68 혁명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제 전통 좌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산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좌파 이데올로기가 속물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사회를 변혁시키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러시아, 뭐 중국 이제 이런 거였는데, 자, 거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자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급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모든 인민들, 모든 어떤 농민들이나 노동자 계급들이 이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 공산주의 또 좌파 이데올로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파리의 공산당들, 특별히 유럽의 공산당들이 말로는 자본가를 축출하고 노동자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런 운동이 68년도에 대규모에 일어났을 때 거기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리무진 좌파 또는 캐비어 좌파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노동자 농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자리들이 날아가 버려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말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노동자 농민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는 그 사람들을 전혀 돕지 않은, 자, 이런 이제 운동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좌파는 믿으면 안 된다. 이 좌파들은 그런 어떤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학생은 학생, 여자면 여자, 이민자면 이민자, 성소수자는 성소수자, 이제 각계전투로 이제 해야 되지, 우리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정파나 정당이나 그런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1968년도에 일어났던 자, 68 혁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통 좌파라고 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했던 이 시대적인 흐름들이 완전히 꺾이고,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특성이 여기서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68년도에 급진적인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목표는 자본주의 전면 전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처럼 볼셰비키 혁명처럼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유럽에서 특별히 이제 이 공산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전방위적으로 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동자, 뭐 농민,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봉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일이 참 일어나기 힘들지만, 여러분 이제 유럽 사례를 보면 이제 심심치 않게 이런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자, 이런 운동들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죠. 이게 68 혁명 때 이제 있었던 일들이고, 뭐 이게 이제 그냥 프랑스만 있었던 거 아니라 미국에도 있었고, 미국은 특별히 이제 베트남전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이든 이제 전 유럽에서 이제 또 남미에서도 이제
이제 이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이제 운동의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전면 전복, 또 주인 없는 공장, 또 가장 광범위한 자기 해방,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외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세력들, 다시 말하면 이제 카톨릭, 특별히 프랑스 사회는 이제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고, 특별히 이제 카톨릭은 그 귀족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예요. 여전히 지금 뭐 밑에 사람들은 이제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치가들은 여전히 엄격한 형태의 카톨릭 교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 또 이제 사회민주당, 자, 이제 이런 측에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을 지지해 줄 줄 알았어요. 노동자, 농민을 지지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대심판관이 지금 인민들이 이제 빵을 먹는 것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는 것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빵을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도록, 자, 그렇게 이제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카톨릭이나 공산당이나 사회민주당, 이 좌파나 아니면 이제 그 예수의 사랑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이제 교회의 연합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 드골 정권, 프랑스에서는 드골 정권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존슨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 극우 세력들을 지지하죠. 극우 세력들을 지지하게 되는데, 자, 왜냐하면 체제 전복을 원치 않는 게,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권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이 드골 정권이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고, 자,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중도 포지션으로 가고, 또 공산당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노동자 농민에게 해방을 주는 게 아니라 임금만 인상해주겠다, 몇 프로, 3%, 5% 인상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회민주당 정치 쪽에서는 최저임금 35% 인상하는 걸로 해서 타결을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절호의 기회였는데, 프랑스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를 망가뜨릴 수 있거나 아니면 자본주의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운동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지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협상에 임했던 가장 중요한 세력들인 카톨릭,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공산당, 사회민주당에서, 자, 그것들을 거부해버리죠. 거부해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체제 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방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이제 급진적인 전복이 아니라 체제 개선이라고 하는, 자, 이런 어떤 이제 방식으로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자기를 여전히 지지한다고 생각했던 교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세력 방패막이라고 생각했던 공산당에 대해서, 자, 많은 사람들이 환멸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망감들을 안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어떤 고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계 전투로, 다시 말하면 학생은 학생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또 이제 흑인은 흑인대로, 히스패닉은 이제 히스패닉대로, 또 이제 성소수자는 성소수자대로, 자, 이것들 자신들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운동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흐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전만 하더라도 이제 모두 다 연대해서, 그리고 그 연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축 세력들이 있었어요. 뭐 공산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민주당이라든지 또 이제 교회라든지 이런 어떤 세력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세력들이 실질적으로는 변화의 흐름들을 막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자, 새로운 형태의 이제 운동들이 68년도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정체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이런 어떤 존재를 얻거나 아니면 이런 존재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당파성들이 스스로 이제 만들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자, 그런 어떤 이제 운동들이 등장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페미니즘 운동이죠. 그래서 그 전과 이제 그 후를 나눠서, 보바르가 이제 제2의 성에서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철학적인 논의들, 이런 것들이 68운동 이후에 아주 첨예하게 논의가 되고 있죠. 그것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데올로기를 담당하고 있던 이제 공산당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신들의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항 언어들이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각층의 측면에서 그런 어떤 이제 다중적인 저항 운동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중적인 저항 운동은 서로 겹치지가 않아요. 왜냐면 학생은 학생으로, 또 성소수자는 성소수자로, 여성은 여성으로, 아니면 흑인은 흑인으로, 히스패닉은 워낙 자기들이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관통할 수 있는 어떤 공통 개념, 최대 공약수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저항 운동들을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발산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신들의 지위나 존재론적인 위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를 보시면 68년도 이후부터 운동들이 사회적 운동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노동자 중심에서 이제는 다중 주체로,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나 당에서 이제 네트워크로, 그다음에 이제 물질이나 경제적인 것에서 이제는 이제 문화나 정체성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 촛불운동도 마찬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뭐 탄핵운동도 마찬가지고, 가면 축제 같아요. 그러죠. 옛날처럼 막 짱돌 던지고, 막 체류탄 쏘고, 자, 이런 어떤 것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인 형태로 이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막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까지 다양한 형태, 그냥 노동자 계급이나 막 옛날에 뭐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막 사회주의 전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슈로 걸거나 아니면 막 플랜카드를 막 빨간색으로 도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서구에서는 68년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운동으로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이제 기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정체성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제 정체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60년도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또 여성, 성적 소수자, 이제 인종 소수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이제 억압을 이제 받고 있었는데, 이 다양한 억압을 이제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로 이 저항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고, 자, 이 저항 언어에서 드러나는 게 전부 다 예술이에요. 노래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자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 형태의 이제 예술이 이때 당시에 이제 등장하는 최초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제 그 예술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전에는 이제 뭐 공산당이든 아니면 이제 뭐 극우가 됐든 극자가 됐든 이제 그 당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들어냈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각각의 운동권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그 공동체들이 완전히 다르게 분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의 이제 정체성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시라든지 노래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는 박노해 씨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이제 노래를 만들었다라면, 자, 지금은 이제 학생은 학생으로, 아니면 여성은 여성으로, 아니면 이제 뭐 그 인종적인 소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계 자신들의 어떤 그 정체성에 맞는 이런 어떤 시나 노래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노동자 자본가라고 하는 이제 경제 계급에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제 여성인가, 남성인가, 아니면 뭐 성적 소수자인가, 아니면 이제 뭐 인종적인 소수자인가, 이런 문제, 특별히 우리 사회 이제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체성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슬람 문화도 이제 마찬가지고, 지금 이슬람 인구가 지금 10만인데 우리가 이제 이슬람을 너무 이제 나이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서구 사회,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자, 이런 이제 영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이제 식민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지를 철저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그 법안들도 만들고 정책도 좀 만들고 하지만, 지금도 계속 뭐 유럽 사회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이제 이슬람 이민자들 문제예요. 자,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동일체를 유지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유태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동화되지 않아요. 그 사회 절대 동화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충돌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커다란 사회적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자본주의를 엎어야 되겠다. 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성소수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법률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또 뭐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마치고 있는데, 자기 정체성을 알아달라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런 운동으로 68년도 이후에 완전히 이제 이 저항 운동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문제는 이제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변화,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주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자, 이런 사회가 지금 유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바뀌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만 하더라도 뭐 귀족 정도 있었고, 공화 정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뭐 정치적인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민주주의로 딱 고착되면서 더 이상 사회가 바뀌지가 않아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뭐 옛날에 또 뭐 원시 노동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시대 뭐 길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지금 25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사회가 계속 변하는데, 지금 자본주의라고 딱 고정되면서 여기서부터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은 계속해서 생각이 넓어지죠. 자, 이게 이제 문화적인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의 머리는, 문화는 계속해서 커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정치 제도는 숨막혀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거기서 바꾸려고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지금 이제 80년대, 90년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차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소비주의, 신자본주의가 확대됐는데, 자본주의가 이제 어떻게 경제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공정한 사회, 불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중산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 세계 80억 인구들이 다 우리처럼 살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만 가더라도 저 이제 뭐 지금 몇 년 전에 아이들 데리고 동남아시아 이제 필리핀 뭐 태국 이런 데 이제 해외 봉사활동 갔는데, 자, 거기 가면 진짜 우리 60년대, 70년대 사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너무 헐벗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비일비재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1달러 미만, 지금 이제 1,450원이죠? 1달러 미만을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15%예요. 2달러 미만, 2달러 미만은 이제 3,000원 정도인데, 3,000원 미만 사람들이 45%예요. 자,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 80억이 다 가지고 있을 것처럼 보이죠? 전 세계 핸드폰을 쓰는 사람 40%도 안 돼요. 여러분, 유럽만 가더라도 인터넷 뭐 이렇게 와이파이 잘 안 터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장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OECD도 25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풍요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희소성이에요. 내가 빵을 먹으면 누군가 못 먹는 거예요. 제로섬이죠. 내가 먹는 순간 못 먹는 거고, 저 사람이 먹으면 내가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행이죠. 우린 정말 이제 지도자를 잘 만나가지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도 되면서 자본주의도 해가지고 지금 뭐 국민소득 35,000불 넘어서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세계 11위 국가 경제 대국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못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막 10km, 20km 걸어갔다 와야 되는, 자, 이런 사회가 아직까지도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뭘 느끼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뭔가 이제 요구하게 되고 뭔가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가서 도와주긴 해요. 뭐 해외봉사 와가지고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도와주죠. 근데 절대로 그걸 고치지를 못해요. 그 시스템 자체를.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소련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소련 이제 1989년도에 이제 붕괴하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평등 사회가 도래할 거라고 이제 생각했죠. 자, 그런데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오히려 더 가혹한 자본주의, 또 전쟁이나 불평등이 이제 생겨나면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더 허덕이는.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에는 농민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농민공. 자, 농민공은 이제 중국은 호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성에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면 전혀 사회 혜택을 받지 못해요. 사회 보장을 받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 유명한 공장들은 뭐 선천이라든지 뭐 북경이라든지 유명 큰 도시들은 다 자기들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가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6억 명이에요. 지금 14억 인구 중에 6억 명. 근데 그 자기들 엄마 아빠는 이제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연봉이 1,500만 원, 3,000만 원이에요.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게 그렇게 자기 살을, 피를 갈아 넣고서 살고 있는 이런 농민공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6억 명이니까 곱하기 4를 해보세요. 그러면 상위 한 뭐 1억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절대 빈곤, 절대 가난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는 어떤 이제 논쟁점들이 여기서 이제 발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1989년에 이제 레닌 동상, 뭐 스탈린 동상 무너뜨릴 때 좋았죠.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고도를 기다리면 거기서 마찬가지로 내일 고도가 온다고 그러는데 내일 정말 올지 그 다음에 올지 아무도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에 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 예술가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새로운 사회, 어떻게 돌아오지 않는 어떤 미래 사회,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20세기 후반에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첨예한 고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전제들이 완전히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사회 질서도 그렇죠. 개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요. 지식의 조건이 마찬가지요. 인간과 자연 문제도 마찬가지요.
자, 이런 것들이 완전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도 지금 뭐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엄청난 차이 보면 애들을 보잖아요.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해요. 뭐 선생이니까 교수니까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사제지간이어서 그래도 뭐 하기 싫어도 인사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인사도 안 하고 인사하라고 하면 그건 갑질이에요 또. 좀 굉장히 이제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바보냐 멍청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제 자기가 인사할 일이 없는데 왜 인사해야 되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고방식이 달라진 거죠. 자, 이게 이제 1960년도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정체성의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어떤 정체성 문제와 이제 관련해서 이 세대 간의 갈등, 단순하게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세계관의 차이들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지식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68년동 이후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보호 장치가 없다. 정당도 없고 어떤 이제 사회적인 이슈도 없다. 오로지 나는 이제 내가 나를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각들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고, 이것들이 바로 이제 예술이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이 등장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스토리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대중문화의 수용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 등장, 또 큰 서사시 붕괴, 자, 이런 것들을 예술에 이제 반영하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모든 이제 그 특성들이 실질적으로는 60년도부터 80년도까지 이어져 오는 새로운 형태의 감수성이죠. 새로운 형태의 감수성. 더 이상 미래도 없고,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상품 가치가 되면 이게 팔리지만 상품 가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제 암울한 현실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식들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등장해서 발전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또 우리 어떤 고통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전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뭐 신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그냥 주구장창 그런 얘기만 해요. 근데 나한테 빵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예술은, 지금부터 이제 예술은, 지난번에 대신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굶주려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어루만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예술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자, 이걸 이제 실제의 교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술은 정말 우는 아이에게 어떻게 그 슬픔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 어떻게 그 자신이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이제 그렇게 그 노예로 팔려가는, 경제적인 노예가 됐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성적인 노예가 됐든지 그렇게 팔려가는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자라는, 자, 이런 어떤 방식이 바로 이제 20세기 후반 예술,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파트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아까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어떤 방식들로 이제 집중화되고 또 어떤 이제 철학적인 담론들을 생산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들을 갖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프랑스에서 아까 이뤘던 이제 1968년도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이제 흐름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뉴 웨이브라고 얘기하고, 불어는 누벨바그라고 얘기해요. 누벨바그라고. 새로운 파도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전까지 이제 68년대 이후에 있었던 사회적 운동, 또 철학적 운동,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적 운동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예술 운동들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다른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 표지가 바로 이제 누벨바그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회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작가, 이제 예술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고독하거나 아니면 예술가는 진리를 탐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술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천재성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이후에 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런 신화화된 신화적인 어떤 영웅으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신화적인 존재, 영웅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상 속의 예술가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맞대응하고 있는 이 뭔가 자신의 어떤 감정들 또 형이사학적 세계들을 표현하는 어떤 작가들 개념들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 이런 어떤 이제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 인물들이 바로 이제 롤랑 바르트, 미셸 부코, 뭐 자크 라깡 또는 이제 자크 데리다 이런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80년도, 90년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계를 이제 주름잡고 있는 프랑스 철학가들, 대가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68년도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교수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어떤 학생 운동들을 보면서 특별히 대학가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학술적인 또는 이제 이 학구적인 아카데믹한 이제 이데올로기들을 만들어주거나 아까 이제 정체성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대표적인 서술들을 해왔던 그런 어떤 이제 작가 그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사회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권력이 어떤 방식들로 이제 재구성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문제, 자아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카톨릭 또는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거, 정신이라고 하는 거,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이제 사회적 산물이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이제 신의 어떤 부름을 받고 있는 모세나 뭐 엘리야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어떤 초월적인 능력들을 갖고 아니면 신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영감을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상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신화화되어 있거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해체하고 그러면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자, 이건 이제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에서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자,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 사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언어와 지식의 구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느냐, 어떤 방식들로 우리가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언어들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삶을 주도하는 그런 어떤 방향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언어나 지식을 어떻게 이 사회적 엘리트들이 이런 어떤 훈육이라고 하는 방식, 훈육이라고 하는 말, 디서플린 하는 것은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몸이나 뭔가 정신에 이제 뭐 채찍이라든지 아니면 압력을 가해서 그렇게 이제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방식의 시스템들을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뭐 여기들 대부분 다 그랬지만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맨날 맞았죠. 수업 시간마다 맨날 맞았고, 뭐 운동회 때 할 때만 집단 교육하고 아침마다 조회하고, 자,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언어와 지식의 훈육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나는 이제 공산당이 싫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또리 장군 여러분 아세요? 또리 장군 정말 있는 줄 알았어요. 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김일성이 돼지잖아요, 돼지. 한 번도 김일성의 얼굴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텔레비에. 박정희 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저는 김일성이 돼지인 줄 알았어요. 또리 장군처럼.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았던 이런 어떤 이제 언어나 지식의 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방식들의 이제 논의들이 68년도 이후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인간성,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예술가 개념이었어요. 예술가 개념. 왜냐하면 이제 예술가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세계를 번역하는 사람들이고 최고 선방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방가드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술가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그림 그린 사람, 뭐 노래 부르는 사람, 뭐 이렇게 막 딴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보면 그 예술가들, 특별히 이제 페디에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숭상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명훈 씨도 마찬가지고 그 유럽에서는 그 뭐 지휘자라고 하는 거, 미술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사회적 반향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적인 이제 환기, 사회적인 어떤 방식의 이데올로기들이 이제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예술가를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그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 창조적인 천재, 뭐 표현적인 주체, 진정성, 원본성, 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 고흐라든지 잭슨 폴록 이런 사람들이 천재적인 예술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겼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프랑스 철학자들은 이것들이 전부 다 신화에 의해서 날조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CIA가 근본적으로 자 이런 어떤 사람들을 띄우기 위해서 그냥 그 김일성 우상화하는 것처럼, 김정은 우상화하는 것처럼 자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심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죠. 뭐 피카소도 뭐 반 고흐도 그렇고, 자 이런 어떤 그 특별히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받았던 대부분의 예술 교육들이 자 이런 어떤 창조적인 천재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숭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존재는 실제로는 역사의 날조일 뿐이고, 자 이거는 이제 규범이나 관습, 언어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스토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잭슨 볼록이나 반 고흐가 정말 그랬는지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것들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우리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날조라는 거죠. 신화와 관련되어 있는 날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냐하면 모더니즘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신화들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전 시대, 특별히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소련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에서 배출되고 있는, 특별히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배출되고 있는 그런 어떤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제 선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선전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 선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예술 생활을 한다. 근데 이제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프로파간다, 뭐 포스터만 제작할 뿐이지 정말 이제 뭐 예술다운 예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런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로 이제 반 고흐라든지 아니면 이제 잭슨 폴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상 표현주의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예술가들이 다 거기에 소비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술가라고 하는 건 고독한 천재다. 어떻게 보면 신과 직접적인 교우를 갖는 그런 어떤 영감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또 막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완전히 비범한 형태의 그런 어떤 문양이나 어떤 형태들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술의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또 뭐 이게 대부분의 다 예술가들이 막 자살을 하거나 막 귀를 자르거나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부 다 이것들도 비극적인 삶을 겪고 있는 어떤 영웅을 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신화가 날조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작가가 밋밋해, 뭔가 이제 이 사람에 관련된 서사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살을 붙이고 뭔가 이제 신화적인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구매력이 생기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거죠. 한 사람이 그냥 하나를 보면 아무도 안 봐요. 근데 두 사람이 보면 또 안 보는데 세 사람이 같이 하나를 보세요. 그럼 나머지 사람 다 주변 가다가 하나를 다 보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이제 신화적인 작업들이 이 모더니즘이 했던, 특별히 이제 모더니즘이 원래 지향은 하지 않았지만 모더니즘을 이용했던 미국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신화들을 만들었는가? 이 신화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이 이런 거였어요. 자, 예술가는 대부분 다 사회와 불화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헤미아로 가야 된다, 사회에 대해서 뭔가 등지고 뭐 절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어떤 신화들, 이게 이제 이방인 신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은 정말 항상 빈곤, 또 이제 광기, 또 사회적 실패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예술가는 가난하고 헐벗고 또 굉장히 이제 굶주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 결혼이 실패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과 뭐 동반 자살하든지 뭐 또 이런 형태에서 이제 파국적인 삶, 이 죽음들, 자,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들은 어떤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뭐 데카당스처럼 퇴폐적이고 막 술과 마약 쪄들어 있고, 그래서 뭐 인간 실격자처럼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 자, 이게 전부 다 지금 이제 미국의 모더니즘이 만들어내고 있는, 미국의 자본주의 모더니즘이 만들어내는 신화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반 고흐하고 폴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정말 이제 귀가 닳도록 이런 사람들의 생애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날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 프랑스 철학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어떤 물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반 고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표적으로 병든 영혼, 그렇지만 굉장히 신성한 어떤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회적 부적응자, 생전에는 단 한 점만 그림만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롭고 가난한 그런 어떤 이제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끊임없이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겪죠. 신경쇠약이라든지 환각,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돌아다니는 이주, 그리고 이제 동생 테오한테만 이제 의존하는 어떤 이제 이런 특징들. 자,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본주의 모더니즘이 보여주고 있는 예술가는 정말 순수한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상과 딱 절연돼 있어서, 그리고 돈에 대한 관갑도 없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특징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작품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제 이 폭발적인 붓질들, 그리고 과감한 어떤 색채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불안, 또 이제 예술적인 천재성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미쳤기 때문에, 그는 광기였기 때문에 천재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낭만주의 신화를 만들어 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반 고흐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1853년에 네덜란드 남부에서 이제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종교적인, 그러면서 그 안에도 종교적인 어떤 심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그게 이제 정신병과 관련해서 뭔가 이 초월적인 세계를 그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것들이 정신 이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세계와 어떤 단절된 방식으로 이런 어떤 이제 굉장히 유명한 형태의 이제 그림들을 그렸다라고 선전선동을 하게 되죠. 굉장히 이제 어떤 자극적인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없는 어떤 초월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병 또는 이제 광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성, 또 이제 자신이 자라왔던 종교적 특성, 자, 이런 것들을, 자, 이런 어떤 작품 속에 이제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천재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7세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도 예수의 몸을 바친 순교자처럼, 기독교의 순교자처럼 영웅으로 떠받드는, 그래서 성자가 되거나 아니면 성의의 어떤 반열에 이르는, 그래서 이 종교적 열정, 아까 이제 목사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종교적 열정에서 이 예술적 열정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예술이라고 하는 신을 사랑하는 어떤 존재처럼 이제 이렇게 삶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극적 순교자형 예술가라고 이제 프로파간다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작품의 가격, 작품의 진정성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했느냐? 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자, 이렇게 굉장히 풍부한 예술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냉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횃불처럼, 뭔가 이데아처럼 우리의 어떤 삶을 밝혀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이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추상표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도 거의 이제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의식의 폭발, 그다음에 이제 몸 전체에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그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 제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뭔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고해 성사를 하는 것처럼, 자, 이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예술을 구했는데, 그게 바로 신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신성한 창조 행위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이제 계속 선전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회적 부적응자였고,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어떤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 어떤 이제 정신병 비슷하게 또 파괴적인 어떤 본능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또 고흐하고 거의 맞죠.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들의 전형처럼, 자, 이런 어떤 요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폴록의 작품에 가시든지 아니면 그거 관련된 책을 보시면 전부 다 작가 생애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진정한 예술가라고 하는 거는 영웅적인 예술가라는 거예요. 숭고한 예술가고, 어떻게 보면 예수나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천사와 같은 그런 예술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모더니즘이 실질적으로 상품화 시키고 있는 이런 어떤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 자, 이게 이제 그 사람 작품인데 굉장히 어지럽죠. 이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고독한 예술가의 전형이고, 이게 이제 천상의 세계가 이제 맺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신적 영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 이것 때문에 가격을 높이죠.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항상 어디 가든지 이 그 기록 영화를 틀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드리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예술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다 연출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연출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진정한 고독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상업성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 그 예술의 특성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먹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부패시키는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는 이제 56년 44살 때 이제 난폭 운전을 하면서 이제 사고사를 당해서 죽는 거죠. 여기도 이제 완전히 이제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80, 90까지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천재들은 항상 일찍 죽죠. 우리나라 뭐 이상도 마찬가지고, 뭐 알코올로 죽든지 아니면 운전으로 죽든지, 이런 어떤 것들 보면서 극단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술도 극단적인 예술.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순고처럼 이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인간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이 사람은 예술적으로 완벽하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주정뱅이고 어떻게 보면 성격 난폭한 사람이고 계속 자기 가족들과 싸우고 이러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예술들은 전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풍부한 내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술가 이렇게 이제 죽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영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호메로스 서사시 보면 아킬레우스가 이제 마지막까지 죽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근데 이제 파란만장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자 노예 놓고 이제 싸운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단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걔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신적인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이런 것들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폴록이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대한 예술들을 남겼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영웅화시키는, 자,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모더니즘 작가들을 서술하고 있는 서술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폴록의 무덤이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프랑스 철학자들이 아까 이제 봤던 형식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더니즘은 예술가의 고통, 그 아픔, 슬픔들을 미학적으로 소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조건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개인이 갖고 있는 천재성만 이것들을 이제 논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술가가 뭐 귀를 자르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이런 어떤 자기 파괴적인 어떤 삶을, 자, 미학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처럼, 자, 그것들을 이제 묘사하는 거. 그래서 정말 위대한 예술가가 되려면 귀도 잘라야 되고, 코도 잘라야 되고, 뭐 불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예술을 못한다라고 하는, 자, 이런 어떤 인상을 지워주는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화적인, 영웅적 신화를 만들어내는, 자, 이런 요소가 특별히 이제 미국 CIA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냉전 시대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너무 위대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오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K문화가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뽕에 빠지면 안 돼요. 국뽕에 빠지면 절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 굉장히 이게 좋은 문화도 있고 좋은 전통도 있는데, 그걸 자꾸 이제 이렇게 신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미화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뭐 모든 것들이 다 막 대한민국 최초고, 뭐 중국이나 일본을 앞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런 어떤 이제 오류들, 이 미국의 모더니즘이 가졌던 그런 오류들을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모더니즘이 망해버린 거죠. 실질적으로 더 성장할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제 누벨바그 운동에서는 이런 이제 개인에 집중해서 예술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금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적 구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술가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아픔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그 아픔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가, 이게 예술 작품에 담겨지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 단순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영감, 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예술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사회나 사회 규범, 담론 체계의 산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으로서 주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대적 산물,
사회적 산물, 언어적 산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구조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A라고 하는 구조, B라고 하는 구조에서 말해지는 존재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어떤 영감을 통해서 그것들을 발설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또 반고흐나 폴록을 해석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모더니즘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반고흐는 불안과 고동 속에서 자신의 어떤 내면을 자, 이 캔버스에 쏟아놓은 비극적 천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평론가들은 다 자료를 통해서 자, 그 사람이 이제 붓터치를 하거나 색채 또 주제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모방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세기에 유럽에서 그런 어떤 전통들 미술 시장이라든지 정신의학 또는 이제 종교적 이미지 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놓여져 있었고 특별히 이제 이 반고흐 같은 경우는 일본화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본화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독특하게 자신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막 영감이 내려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자기가 공부했던 것이고 자기가 봐왔던 것들이고 자기가 고민했던 어떤 내용들이 전부 다 이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사회적 산물이었고 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아서 구성 지었던 것들이 자신의 어떤 작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 아까 이제 그 그림처럼 별이 빛나는 밤이 내면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정신병이라고 자기 이제 무의식 속에 봤던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참 이런 어떤 그림들은 그때 당시 고흐가 살고 있던 당시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예술 운동들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낭만주의 풍경화 전통과 또 상징주의 색채 이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내면적 폭발이 아니라 시각, 문화 또 기술 이론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화 이제 우키요네라고 하는 이제 일본 화풍을 자,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모사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색도 굉장히 강한 색들이 왜 나오냐? 이거는 이제 산업화된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알료들, 새로운 형태의 물감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이제 울트라마린 이제 카드뮴 옐로라고 연료를 사용하는 이제 이런 어떤 물감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반 고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독창성 때문에 이런 어떤 그림들을 그린 것이 아니라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예술 시장, 또 안료 시장, 인쇄 문화, 또 동아시아 문화, 자,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조직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키요네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제 일본 에도 시대 17세기, 19세기께 발전했던 이제 목판화 또는 이제 회화인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제 고흐의 작품에 이제 그 대부분 비슷한 그림들 또 비슷한 이미지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대부분 다 현세의 즐거움 또 도시의 문화를 반영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림들이 그려졌는데, 자, 이 이제 반 고흐의 그림도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현세의 즐거움이든지 도시 문화를 반영하는 형태의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제 그 정신병과 광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것도 로맨틱한 신화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을 관련해서 자, 푸코가 19세기, 18세기 이제 광기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학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정신의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이제 담론이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들,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그 반 고흐가 실질적으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한 기록도 있고 거기서 이제 편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한 것들인데, 자, 이거를 너무 오버 해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광기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이제 그 광기 때문에 예술을 했다는 것처럼, 자, 그렇게 이제 앞뒤 원인과 결과를 바꿔버리는 자, 이런 어떤 시도들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반 고흐를 평가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반 고흐는 처음에는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죽은 뒤에 이제 위대한 화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반 고흐는 이제 이 해석에 따르면 19세기 미술 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미술이 몰락할 것이고 또 인상주의가 정착할 것이고 또 이제 다양한 어떤 특성들을 보면서 자, 거기서 자기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상업성을 띌 수 있을지 그거를 곰곰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 세계에 살 수 있는 작품들이 뭐가 될지를 고민했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그걸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자기에게 기회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그림을 특화시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동생 태호가 미술상에 했는데 끊임없이 이제 자기 형에게 예술 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네가 지금 성공하려면 지금 이런 그림 그려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시장을 대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라라고 하는 어떤 이제 조언들, 자, 이런 의미들이 바로 반 고흐가 만들었던 그런 스타일들. 근데 정확하게 그런 어떤 그 예정이 맞아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반 고흐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정신적인 뭐 갖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일본 예술이든지 아니면 이제 서구 시장 예술들을 철저하게 공부를 했었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 어떤 독특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다시 다른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공부하고 그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자, 이렇게 이제 작품을 내놓았을 때 그게 사회적인 각광을 받는 것들이지 그냥 뭐 하늘이 주신 영감에 따라서 그림을 해서 뭐 뿅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잭슨 폴록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잭슨 폴록도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CIA 정책, CIA 문화 정책, 특별히 이제 CIA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경찰 국가라고 생각했죠.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경찰 국가였고, 그래서 이제 각 문화권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패권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정책들을 마련하게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미국 시장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어떤 서사들을 이 CIA에서 만들어냈고, 이게 이제 문화적인 정책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이제 뭐 좌파나 우파에 따라서 이제 문화부 장관들이 이제 갈리면서 문화부 장관들이 어떤 일정한 형태의 이제 문학 정책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게 똑같이 바로 이제 미국의 60년도 이후에 CIA가 만들어오고 있던 미국의 문화 정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넘버 1A 1948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인데, 자, 이 작품을 미국에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선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자, 그런 어떤 이제 신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노력들, 또 개인적인 영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지만,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기법이나 이제 그 붓질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자, 실질적으로는 자, 물리적인 요건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정치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자, 이제 상업용 에너멜 페인트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캠퍼스, 그전에는 없었던 대형 캠퍼스가 이제 또 대량으로 공급되고, 또 이제 작업실이 자, 이런 어떤 건축 구조를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뿌리는, 드립하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예술적인 사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물리적 공간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예술 작품을 우리가 감상할 때 이제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인데, 자, 옛날에는 피아노가 55건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음의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지금 이제 88건반인데, 지금 이제 표준으로 이제 88건반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피아노가 어떻게 변해가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따라오는 그런 악성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성이라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제 어떻게 생산되는 이제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캔버스라든지 어떤 이제 이런 재료적인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폴록이 이런 어떤 대작업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작업을 할 수 있는, 100호 이상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큰 특성들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IA의 문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정치적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냉전 시대에 미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선전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개인, 또 창조적인 개인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이미지로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던 것이 바로 이제 폴록이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폴록의 무한한 자유, 또 개인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정책과 딱 맞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시너지 효과들을 이제 낼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폴록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예술이자 또 정치이자 자본인. 자, 이거 그냥 폴록이 자신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집에만 소장했다면 이게 뜨지 않았겠죠. 근데 이걸 CIA가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프로모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때려준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정말 위대한 작품이다, 또 굉장히 거룩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경연대회 같은 거 텔레비에 한번 나온 거 하고 나오지 않은 거 하고
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자, 이걸 이제 국가적으로 문화 정책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 갤러리에서 띄워주고, 전시회 계속 해주고, 뭐 TV에서 또 방송해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게 뭐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 이게 텔레비 계속 나오니까 이게 좋은가 보다. 또 옥션에서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나오니까, 아, 정말 비싼가 보다. 이렇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이 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한 이제 그 이미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폴록은 잡지사에서 막 또 영화사에서 막 행위한 예술가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연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폴록의 연출 장면이 전 세계에 퍼져서 신화적 예술가의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헤베르트 폰 카라얀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독일의 이제 베르린필 수석 지휘자였는데, 자, 이 사람이 처음으로 TV에 나와가지고 지휘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예술가, 그러니까 지휘자는 특별히 이제 뭐 TV에 출연하지 않거나 아니면 각을 볼 때도 이제 오케스트라를 보여주는데, 자, 헤베르트 폰 카라얀이 처음으로 독일 국영방송 TV 기자와 함께 자기만을 온전히 비춰주는, 자, 그런 걸 한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뭐 멋있게 이제 막 이 제스처를 하죠. 그래서 막 음악에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 그런 이제 이미지, 그 대중적인 이미지를 똑같이 지금 폴록도 하고 있는 거죠. 막 드리핑하면서 보여주면서, 아, 이게 굉장히 창조적인 예술이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거.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내면 세계도 아니고 영적인 어떤 교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과 예술과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매체가 이제 서로 연합해서 만들어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다. 미국이 이만큼 예술에 대해서 자유로운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뛰어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제 바르트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폴록이 그리고 있는 선은 이제 동양서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특별히 이제 이 큰 캠퍼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부 개척 시대 공간적 확장성을 이제 반영해주고 있고, 또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만드는 20세기 발명인데 이게 전부 다 섞인 거죠. 그리고 이제 평론가들이 나서가지고 특별히 그린버그 같은 사람들은 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죠. 그리고 이제 왜 이게 20세기 예술의 대표적인가라고 하는 것들 평단에서 또 비평가들이 이제 그런 글을 써주면서 자,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되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면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부스팅 해주는, 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쓴 시라든지 글인데 그걸 막 서울대 교수가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아, 이 사람 정말 글 잘 썼어요. 아, 이건 뭐 세계적으로 노벨 살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폴록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많은 이제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어떤 예술관 또는 예술적인 세계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폴록 그림 전시한다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전 세계에서 몇만 원이 되든지 몇십만 원이 되든지 작품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 폴록이 뭔지도 몰라요. 폴록이 무슨 그림 그리는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폴록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프로파간다의 이제 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카소도 마찬가지죠. 피카소 자기가 이제 화장실에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이 피카소하고는 저는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김영 교수가 아 이거 피카소 작품이네요. 딱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노다지를 가진 거예요. 노다지를. 그 전에 그냥 화장실에 걸어놓은 건데 먼지 타든 뭐 찢어지든 아무 상관 없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인데 그런 인식을 조장한 게 바로 이제 국가, 사회, 뭐 이런 어떤 대중매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면적으로 공격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바르트의 이제 저자의 죽음에 예로 들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라고 하는 거, 작가라고 하는 게 있냐, 없다는 거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감을 받거나 어떤 창조적인 어떤 세계들을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국가나 아니면 이제 필요한 권력자들이 자,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의 밑밥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자가 장렬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화들이 전부 다 신화라고 하는 거. 여전히 우리가 뭐 기독교를 믿지도 않고 뭐 불교도 믿지도 않고 있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예수와 또 부처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신들을 우리가 계속 믿는 거죠. 그게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농구선수가 되기도 하고 스타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거기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작가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도나 어떤 심리를 가지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이것들은 하나의 텍스트다. 우리가 읽어야 될 텍스트가 뭘 읽어야 되냐. 그 안에 맺혀져 있는 정치, 경제적인 구조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나 단체나 아니면 공동체가 어떻게 거기에 협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는 텍스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모더니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표현이다. 그리고 미학적 표현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적 영감이든지 아까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형이상학적 요소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술이나 예술가나 작가나 이 예술 세계는 전부 다 그 사회, 그 당대가 가지고 있던 언어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기호의 체계일 뿐이다. 그 기호의 나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롤랑 바르트인데 여러분 이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롤랑 바르트는 이제 문학 이론가이면 설학자, 비평가, 기록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썼던 책들 중에 신화론과 저자의 죽음 가장 이제 유명한 책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 신화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부시하는 것들, 토템이라든지 애니미즈 이게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여전히 우리는 원시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토템이든지 타부 같은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여러분 뭐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보잖아요. 지금도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원시 시대하고 똑같아요. 자, 이게 이제 신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책이 바로 이제 저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영웅이라고 하는 거, 또 작가라고 하는 거,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의미에서 날조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려면 그게 어떤 맥락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맺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왜냐하면 작가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말하게 지금 입력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좀 뜨고 있는 작가들, 미술가, 화가가 됐든 조각가가 됐든, 또는 이제 소설가가 됐든, 자, 그 뒤에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책이 나오기도 전에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러니까 작가들도 마찬가지, 예술가들도 마찬가지, 그 뒤에 화랑이 있어요. 갤러리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신진 작가들 대학 때부터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 몸값을 올리죠. 홍콩서도 한번 해주고, 미국서도 한번 해주고, 예술의 전당서도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몸값을 계속 올려줘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가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인가라는 거죠.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손, 어떻게 보면 이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 인형사들이 위에서 지금 포진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의미나 권위나 해석, 자, 이런 것들을 잡고 통제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사회적 엘리트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게 정보였고, 그 정보라고 하는 건 유통이 돼야 되는데, 유통이 됐을 때 이게 상품으로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것들을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인들에게는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뉴스에서 나와, 잡지에서 나와, 책에서 나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 여러분 노벨 문학상 상 받기 전에 책 읽어보셨어요? 읽어본 분도 계시겠죠. 근데 노벨상이라고 수상하는 순간 몇십만 권이 팔려버려요. 몇십만 권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죠. 자, 이제 왜 그러냐 이거죠. 평소에 관심도 없었는데 이게 이제 뭔가 영웅 서사시가 뜨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막 프로필 작성되고 막 유명한 교수들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작가가 거기에 어떤 이제 내용들을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 독자가 그걸 읽을 때, 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생각하느냐에 이제 따라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고전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즘 시대의 작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의 메신저 또는 이제 영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계와 우리 그 하늘의 세계와 이제 이 땅의 세계를 이어주는, 그래서 신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에 주는데,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죠. 그런 어떤 이제 영웅적인 서사가 바로 이제 작가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자, 그런 이제 작가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바르트가 이야기할 때 현대에서 이제 작가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텍스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회에서 또 그 시대에서 요구되는 생각들, 또 느낌들, 또 경제적인 조건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자, 그게 다 상징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작가와는 무관하게.
네, 이렇게 이제 좀 약간 극단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소실의 이제 언어학이든지 라캉이 이야기하는 정신분석에서 주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인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다른 어떤 존재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르트는 아주 엄청난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부터 읽을 때마다 저자를 죽여야 한다. 언어는 저자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동으로 이 저자의 생애를 봐요. 저자의 생애가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어떤 방식들로 이제 이해했는지, 그게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관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바르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는 그렇게 저자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을 가지냐도 중요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라 저자가 지금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구조들, 이게 이제 구조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구조들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형태의 어떤 내용들을 읽기 위해서는 그 사회 정치적인 경제 구조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코카콜라 병을 비행기에서 마시다가 던졌는데 그 아프리카의 그 우간다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부시맨이 코카콜라 병을 보면서 이게 코카콜라 병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절대 모르죠. 코카콜라 병을 알려면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이 엔조이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근데 코카콜라 병만 보면 이게 그냥 뭐 S 곡선이고 근데 이거는 그 코카콜라 병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부분적인 사소한 거에 불과하죠. 마찬가지로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텍스트가 있을 때 그 텍스트를 쓰고 있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생각들, 느낌들,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코카콜라 병만 보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 작가가 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든 그 시대나 상황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경제적인 요인들,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68년도에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했고 이제 전개가 됐었는데, 자, 이게 이제 다른 이제 지역, 프랑스 이외의 다른 지역, 특별히 이제 영국이든지 독일이든지 이런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이제 이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페터 뷰르그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이제 철학자인데, 자, 이제 독일의 철학자가 이야기할 때 이 아방가드 또 이제 그 근대 예술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떤 점이 이제 다른가? 특별히 이제 이 그린버그는 모더니즘을 대표하고 있는 비평가인데, 그린버그는 이 아방가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예술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매체, 그게 이제 시면 시, 회화면 회화, 조각이면 조각, 거기 안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페터 뷰르거는 이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 자율성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방가르드 운동이었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자, 어떤 해체 방식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술과 삶, 어떻게 초월적인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술과 삶을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역사적 아방가드를 뷰르거가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다라든지 초현실주의 또는 이제 러시아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1910년도에 등장했던 이제 아방가드 운동인데, 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다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떻게 읽는가? 자, 이거는 이제 초월적인 세계로 가려고 하는 이제 모더니즘적인 해석이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실생활 또 정치 사회적 영역에서 예술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제 급진적인 시도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탈리아 미래주의라든지 독일의 표현주의 또 큐비즘 이런 것들이 초월성이 강조된 게 아니다. 모더니즘을 자꾸 이거 초월성을 이야기하는데 초월성이 아니라 이건 이제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일상적인 삶, 또 정치적인 삶, 또 산업에서 어떻게 이제 이어져 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구성주의 보면 대부분 다 포스트 형식으로 이제 이런 어떤 예술 작품들이 등장하는데,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에서 가장 이제 쉽게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그 구성주의 작품들은, 자, 이렇게 삶과 노동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어주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건설이든지 공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실용주의 의미에서 이제 선전 포스터, 뭐 직물, 가구, 건축, 여기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또 기하학적 추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적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프롤레타리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 계급들의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예술들을 끌어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구성주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술이 삶에 이바지해야 된다, 예술이 공업에 이바지해야 된다, 예술이 어떤 공장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런 어떤 노동자 농민에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초현실주의도 예술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들 실질적으로는 이제 삶과 우리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또 이제 그 이성적인 사유들을 이제 이어주려고 했던 그런 어떤 운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무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초월적인 세계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실질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들을 바꿔주는 어떤 중요한 이제 전기점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비르고는 이제 이 레디메이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레디메이드는 기성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이제 제목인데, 자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와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들을 이어주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 소변계를 이제 출품하면서 예술이 동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들인데, 아방가드라고 하는 동일한 대상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읽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클라크 영국에서 등장했던 이제 비평은 실질적으로 이제 예술 작품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모더니즘 작품에 관련해서 예술 작품을 읽을 때, 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 외적인 요소보다는 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크는 이제 자신의 책에서 19세기 이제 쿠르베라든지 마네의 작품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독해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그 독해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이제 오르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장례식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인데, 자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어떻게 읽느냐, 특별히 이제 쿠르베의 작품에서는 이 거창한 확폭이 이제 거창한 주제라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캔버스가 크면 역사화든지 아니면 영웅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전통적인 그림이었는데, 자 이제 이 쿠르베는 화폭이 큰 때 거기에다가 그냥 농민들의 삶들을 그려주는, 그러니까 주제가 고상한 게 아니에요. 거기 왕도 나와야 되고 뭔가 신화적인 요소들, 뭐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큰 그림 속에 농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든지 아니면 창녀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경멸하는 어떤 사람들을 자 이 화폭에 이제 올려놓으면서 사회적 저항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사회적 저항. 어떻게 보면 이제 계급 간의 어떤 갈등 의식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검은 옷을 입은 이제 부르주아, 또 농민하고 그다음에 법복을 입은 사제들은 이제 굉장히 하이 클래스죠. 이 두 가지를 서로 이제 빗대어 보여주면서 이 계급적인 갈등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걸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읽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쿠르베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술 대신 뭐 인상화라든지 인상주의라든지 후기 인상주의 대부분의 어떤 작품들이, 자 그것들이 초월적인 세계는 어떤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모더니즘적인 형식을 새롭게 창조하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파리 살롱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제 편협성이라든지 아니면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적 제도에 대한 어떤 반대, 그다음에 이제 농촌 계급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화폭에 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사회적인 것이지 절대로 형식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곧바로 사회적인 정치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올림피아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이 올림피아도 실질적으로는 파리에 오스막이라고 하는 이제 공식 매춘 제도가 있었고, 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수많은 형태의 매춘이 허용돼야 되는가, 허용되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도덕적인 이제 경제적인 논쟁들이 계속 있었어요. 자, 왜 경제적인 논쟁이냐면 사람들이 다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 한 명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가장 쉽게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이 매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거는 하면 도덕적으로 안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집안에 한 명 정도는 매춘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유럽 사회 못 사는 나라일수록. 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마네가 이것들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티치아노, 이탈리아 이제 티치아노는 우르비노스의 비너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고상한
자, 이 작품을 패러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고전 문화하고 또는 이제 이런 어떤 속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경계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였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의미에서 다 계급 간의 어떤 계급 간의 또 인종 간의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성적인 대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림들을 그렸다. 이제 여기에서 뭔가 이제 형이상학적인 걸 발견하거나 뭐 신적인 요소 뭐 새로운 형식의 요소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웃긴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회적 고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뚫르리에서 이제 음악회 연주회 이 작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다르게 이제 모더니즘에서 해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르주아 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레저, 자본주의 여가 여흥, 자, 이런 어떤 이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 다 희미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현실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단편적이고 파편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정치적인 메시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제 그림들을 자꾸 새로운 형식의 창조관이나 미학적 경험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 이제 부분적인 해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뷰르거와 클라크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예술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제 재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인데 이런 시도와 이제 관련해서 삶과 예술을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또 이제 사회적 변동과 계급 구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안에서 녹여놓고 있다. 근데 이런 거 안 보고 자꾸 이제 새로운 형식의 창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매체에 대한 전 자율성이라든지 예술의 자율성이라든지 또 뭐 미학적 효과 이런 것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고통이나 불안이나 또 사람들에 대한 애정들 이런 것들을 놓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60년도, 70년도가 지나면서 이제 예술이 크게 바뀌게 되는데 이제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술가들이 더 이상 멍청하지 않다는 거죠. 예술가들이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고 예술가들이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화가들 뭐 음악가들 보면 정말 치열하게 철학 공부하고 인문학 공부를 해요. 프랑스 뭐 이론들, 예술 이론들 섭렵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똑똑해지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뭐 천민이나 아니면 중인들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이론적인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더니즘 초기에는 예술가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술가는 바보나 멍청이처럼 그냥 신적 영감 받아가지고 그냥 고흐처럼 미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1960년도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 예술가는 실질적으로는 공부하는 사람, 뭘 공부하냐? 정치적인, 철학적인, 사회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술가로 등장하면서 예술가들이 대안을 던지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 개념 예술이라든지 페미니스트 예술, 또 사회 참여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1980년도 이후부터 동시대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는데 동시대 예술은 항상 그 안에 메시지 있어요. 그것도 다 사회 정치적인 요소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예술가들이 치열하게 사회적 문제라든지 계급적인 문제, 여성 문제, 또 사회적 이슈들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이제 제시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엘리트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예술가들이 지적인 노동자라고 얘기죠. 아니면 지적인 이제 예술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 그만큼 이제 이 사회에 대해서 부단히 고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될 것인가, 또 어떤 방식들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이제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뭐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말씀드렸는데 다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이제 보고요. 지금 이제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북대 김요한 치면 이제 저희가 네 번 강의했던 게 지금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예술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술관에 가서 예술을 또 작품을 공부하고 또 예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점, 또 뭔가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예술을 감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CEO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갤러리에 많이 가요. 음악회도 많이 가고. 왜 그런가? 새로운 태도, 새로운 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오디너리 라이프에서는 그걸 잘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사니까 루틴한 거죠.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똑똑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대안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그 만화 영화에 나왔던 거, 만화에 나왔던 게 지금 실현돼 가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달나라 어떻게 갈 거예요? 다 만화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개념을 수집하셔야 돼요. 개념. 근데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예술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도 중요하고 예술도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개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수집하는 거죠. 고흐는 어떤 개념을 만들었고, 아까 폴록은 또 어떤 개념들을 만들어냈고, 또 이제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런 작품들은 어떤 개념을 만들었고, 자, 그것들 하나씩 좀 만들어 가시다 보면, 그걸 이제 수집하다 보시면, 이거 이제 100개 되고 200개 되면 여러분들이 예술가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사상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순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한 4시간 동안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만 꼭 이제 좀 셀렉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좀 풍성한 그런 예술적인 감수성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